조지 산토스 의원의 공석을 차지할 뉴욕 3선거구 보궐선거 조기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톰 수오지 후보와 마지 필립 후보가 팽팽하게 경쟁 중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노약자를 위한 보조 교통 프로그램 액세스링크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엘로힘 USA가 저작권료 분쟁에서 승리하며 뉴욕 1원의 노래방 등이 총 11만 달러의 저작권 사용료를 물게 됐습니다. 뉴욕시 경찰을 집단 폭행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검찰의 대처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망명 신청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 대선 예언가로 꼽히는 한 역사학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1,5,6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차이나타운 재개발에 도입합니다. 뉴욕시 주택 공실률이 1.4%를 기록하며 1968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 3선거구의 조지 산토스 의원이 허위 경력 및 이력으로 하원 의원 자리에서 제명되면서 빈 의석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해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 톰 수오지 후보와 공화당 마지 필립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으로 누가 산토스 의원의 빈자리를 차지할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위 경력 및 선거 자금 유용 등 23개의 혐의로 연방 하원의원에서 제명된 뉴욕 3선거구 조지 산토스 의원의 공석을 차지할 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조기투표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톰 수오지 후보와 공화당 마지 필립 후보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 보궐선거는 2월 13일 화요일 진행되지만 조기투표는 2월 3일 토요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11일 일요일까지 치러집니다. 나소 카운티와 퀸즈 북동부를 포함하는 뉴욕 3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수오지 의원과 공화당 필립 후보는 어제 저녁 뉴스 12 TV 토론회에 참석해 공격적인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공화당 필립 후보는 민주당 인사들이 예외 없이 저격당하는 문제인 이민자 문제로 수오지 의원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수오지 후보가 이민자 문제에 우호적이었으며 나소 카운티 내에서 이민 단속국을 몰아낸 장 본인이라며 맹공격했습니다. 이에 수오지 후보는 2018년 연방 하원의원 재임 시절 이민 단속국의 자금까지 지원했던 민주당 18명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이라며 자신은 이민 단속에 찬성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필립 의원은 이디오피아계 유대인 여성으로 낙하산병으로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으며 7자녀의 어머니입니다. 마지는 자신은 세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2월 9일 금요일 투표를 마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61세의 민주당 수오지 의원은 대표 친한파 의원으로 뉴욕주 주지사직에 도전하기 전인 2017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난 6년간 뉴욕 3선거구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3번의 임기를 지냈으며 작년 하원의원 대선 대신 뉴욕주지사 예비선거에 도전했다 낙마했습니다. 현재 수오지 의원은 이민 시스템 재건과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2월 3일 종료됐으며 조기투표는 이번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궐선거 당일 투표는 1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노약자와 장애인 교통 지원 서비스 액세스 링크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긴 카운티를 포함해 7개 카운티로 확장됩니다. 주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우버, 리프트 등 택시 서비스를 통해 같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최근 액세스링크의 차량 공유 파트너십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액세스링크는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보조 교통 프로그램으로
차량을 예약하면 자유롭게 승하차 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합승도 가능합니다. 액세스링크는 뉴저지주가 공영철도 회사인 뉴저지 트랜짓을 통해 지난해부터 에섹스 카운티와 모리스, 서머셋 카운티 등 주내 9개 지역에서 시행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대표 케빈 코벳은 성명을 통해 뉴저지주 액세스링크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을 종료했다며 이를 버겐 카운티와 파사이, 머서, 맘머스, 미들섹스, 오션, 허드슨 카운티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액세스링크를 통해 교통지원 서비스를 받은 주민은 4826명이었으며 이들은 지난 8개월 동안 17만 6천 회 이상 차량 공유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은 시니어 및 장애우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액세스링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뉴저지 트랜짓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기된 노래방 등의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 USA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피고 측 업소들은 총 11만 달러의 저작권 사용료를 원고 측에 넘겨야 하고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로힘 USA는 유명 K-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엘로힘 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노래들이 17,000곡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에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원고의 출판 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으로 원고는 지난해 뉴욕 1원 노래방 등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 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업소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습니다. 뉴욕 1원의 노래방 업소들은 TJ 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 재판이 3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소들의 공연성을 인정하면서 일부 피고들은 TJ 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 음반 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던 점도 명시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맨하탄에서 이민자들이 뉴욕 경찰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들이 보석금 없이 풀려나고 그중 일부가 뉴욕시 밖으로 달아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의 대처를 놓고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을 폭행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요헨리 브리토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자 중 5명을 지난주에 체포했지만 2명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궐석 기소했습니다. 검찰 발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경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42번가 이민자 쉼터 앞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민자들이 경찰관 2명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집단으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 2명은 쉼터 인근에 몰려있던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기소자 중 1명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였고 그가 탈출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다른 일행이 합세하면서 경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경찰이 공개한 거리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로 이주민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주 폭행에 가담한 남성 일부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들이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나고 그중 일부가 뉴욕시 밖으로 달아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의 대처를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7시 15분경 타임스퀘어에 소재한 신발 및 의류 멀티숍 JD 스포츠에서 한 관광객이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총격범들은 인근 이민자 보호소에 거주하는 10대 소년을 포함한 남성 용의자 3명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해당 소매점에서 절도를 벌이다 여성 경비원에게 들통이 나자 그녀에게 총격을 가하려 했지만 총알은 빗나갔고 매장에 있던 37세 여성 관광객의 왼쪽 무릎을 맞췄습니다. 또 이들은 대면한 경찰관에게도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총격을 입은 관광객은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대선 예언가로 꼽히는 앨런 릭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릭먼 교수는 지난 40년간 미국 대선 결과를 거의 다 맞춘 쭉집게 역사학자로 유명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릭트먼 교수는 미 선거사를 분석해 개발한 모델로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델은 집권당의 입지, 대선 경선, 후보의 현직 여부, 제3후보, 장단기 경제 성과, 정책 변화, 사회 불안, 스캔들, 외교 군사 실패와 성공, 현직자의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5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개 항목에서 점수를 땄다고 릭트먼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릭트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고 소속당이 그의 후보 지명을 두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으며 주요 정책 변화를 단행해왔다는 점에서 후보의 현직 여부, 대선 경선, 정책 변화 항목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1인당 실질 경제 성장률은 이전 대통령 2임기 간의 평균 성장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장기 경제 성과 항목에서도 우세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화당의 후보가 카리스마가 없고 국민적 영웅도 아니다라며 도전자의 카리스마 항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속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인 점에서 점수를 줄만 하다며 또 바이든 정부에서 주요 외교, 군사적 성공을 꼽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외교 및 군사 성공 항목에서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릭트먼 교수는 1984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한 후 10차례에 걸쳐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등의 당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여론조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주와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선이 열린 3개 주 모두에서 승리를 챙기며 경선 3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정부의 시내 활성화 이니시티브의 일환으로 뉴욕시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5,600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차이나타운 공공장소를 더욱 개척하고 안전하게 재개발한다는 방침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애덤스 시장은 차이나타운 커넥션이라는 프로젝트를 뉴욕시와 뉴욕주의 협력 투자를 통해 진행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이번 자금 투자를 통해 차이나타운의 공공기관인 파크로우와 키무스웨어를 안전하고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차이나타운 커넥션 프로젝트에는 약 4,430만 달러의 시 자금과 1,150달러의 뉴욕주 자금이 투입되며 이번 자금은 보행자도로 확대 및 건널목 개선, 공간미관 개선 작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차이나타운의 재개발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더 활기차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여러 차선이 만나는 요지로 주민들이 도로에 둘러싸여 사는 듯한 답답함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된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 공사에 착수해 2029년까지 건설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주택 공실률이 3년 전 대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했던 2021년 뉴욕시 주택 공실률은 4.5%를 넘어섰지만 올해 진행된 조사에서는 1.4%로 급락해 주택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어제 뉴욕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부터 3년마다 실시해온 뉴욕시 주택 공실률이 1.4%를 나타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인해 사람이 밀집하는 뉴욕시를 벗어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1년 뉴욕시 공실률은 4.5%를 넘어섰지만 올해 다시 1.4%로 급락하며 196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이 같은 공실률 급락을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의 순주택 재고는 약 6만 채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시장에 풀리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순수요는 27만 5천 채에 달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4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돼 여전히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이어지면서 주택의 임대 수요와 구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주택 부족 현상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렌트비 $2,4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실률은 1%도 채 안 되며 임대료 $1,100 미만 아파트의 공실률은 0.39%로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고가주택에서의 공실률은 3.39%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소득이 $2만 5천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 중 86%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뉴욕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 건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연방자금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 지원이 없다면 저소득층은 뉴욕시에 살 곳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매물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렌트 안정 아파트를 거래하는 대신 과도한 브로커 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렌트 안정 아파트를 광고한 뒤 $10,000 이상의 브로커 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렌트를 찾으려는 뉴요커들의 심리를 이용해 브로커 피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현재 브로커 피에 대한 표준이나 법적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브로커들은 연간 렌트 금액의 8에서 15%, 즉 월 $3,000 렌트 아파트의 경우 브로커 피는 $5,400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자격 요건을 연방 빈곤선 200%에서 지역 중간소득 50%로 확대하고 바우처에서 유틸리티 비용 공제하는 것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바우처 확대 패키지 조례안에 거부 의사를 내비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정부는 이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아담스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의 교직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2가지 뉴욕주 교육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6학년에서 12학년 교사, 사서와 카운슬러를 위한 4주간의 여름 교육인 교육자 경력 개발 대사 프로그램의 확장입니다.
이와 함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교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총 1,24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이 교육국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교육자 경력 개발 대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60개의 포지션을 준비한 이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오는 13일 7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웨비나를 실시합니다. 이날 페리 칼머스 AKALA 공동 창립자가 강사로 나서 주요 합격 사례들을 토대로 합격 요인 찾기, 에세이의 중요성, 지원 대학이 SAT와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 SAT와 ACT의 중요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